했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뵈니까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씩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신 분들의 주소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2번 이상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책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효석 교수님과 같이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신문에 아주 크게 다 신문마다 다 게재가 됐는데 김효석 교수님 100세가 넘은 분이 책을 출판했다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그 아침 신문에 여러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선생님을 이렇게 자주 1년에 몇 번씩 모시고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상당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소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소개는 안 드리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시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차안에서 당신의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아버님만 전에 우리 생신을 축하했는데 내 친구인 안재옥 교수님하고 김태길 교수님하고 함께 도산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세 사람 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안병 선생님은 형사단, 이사단도 하셨으니까 또 도산 선생에 대한 책도 쓰셨으니까 제자 자격이 있고 김태길 선생님은 도산 아카데미 또 회장을 하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17살 났을 때 도산 선생님의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과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세 사람은 또 도산 선생 정신을 가지고 거의 한 30년 이상을 사회적으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산 선생의 마음의 제자인데 제가 막 우리끼리 이제 있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도산 선생 보고서 내가 우리 세 사람이다 같은 해 1920년생입니다. 누가 우리 세 사람 가운데 맞춰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도산 헬스도 다 보시고서 김태길 선생님 보고서 김태길 교수가 아마 제일 맞춰있을 거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셋이 만나게 되면 항상 동갑인데 누가 제일 형이냐 한번 결정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안병 선생은 한 발 따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안 선생 생일은 내가 하니까 괜찮고 김평 선생은 항상 어디 가게 되면 자기가 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술 가운데 제일 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진짜 생일이 언제 날 걸 밝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김대성이 얘기한 민관이 나는 선생님께서 호적을 올릴 때 좀 늦게 올려서 그렇다고 진짜 생일은 1920년 정월 1일 0시 2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2분 양심만 남아있구만. 그런데 또 저하고 관계를 민관이 조선인 우리 김태균 교수는 밖에 나가면 안 그리고 항상 남을 만나게 되면 민관이 자기가 나보다 미남자라 그러니까 아마 모습이가 좀 원하는 표정인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미남자라고 하는 그럽니다. 뭐 여러 번 그런데 한 번 나보고 하는 말이 민관이 김선생 여전히 KBS에 나가서 방송했는데 사례금 얼마나 받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때 한 30만 원 받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적게 받았나? 난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아니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김교수보다 한 배는 이렇게 6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그래요. 이상하나? 사례금 이렇게 올라갔을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김변생 얘기가 뭐냐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사례금만 받아오고 나는 그 사례금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래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건 비밀이야. 나만 몇 사람에게 저녁에 딸이 있다 그래요. 뭘 얘기하지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방송을 하게 되면 미남을 쓰라니 딸이 있어요. 미남자만 나가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비밀이 돼서 나는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상대하기는 누구 원래 배우는 아마 김선 배우는 그 끼웠을 거야. 그 결국 민관이 자기가 미남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 하시면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책을 출판해서 기네스 북에 올랐다 그랬는데 제가 좀 그 얘기 들으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내가 안 가면 내 뒤다들이 김태희 선생님 만나러 가게 되면 꼭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김영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듣고서 그게 칭찬인지 흉인지 모르겠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말이야. 맞았다. 내가 제일 오래 살았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많이 있는데 그 기네스북 교라가 그때 김태균 선생님 예언대로 저는 늦게 들었으니까 내가 오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겁게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어디 같은데 오늘 이상하게 도산 선생님 계시는 우리 셋이 큰 절을 드리고 선생님 저희들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정우 선생님 항상 나보고 한 얘기 민관이 나는 조선생이 그렇게 좋아하고 참았는데 뵙지 못해서 한번 못 배웠다고. 나는 16살 때 배웠으니까 그 만난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아. 그런데 깐 선생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뵙고 싶으니까 꿈에서는 한 2번 배웠다 그래. 꿈에서 한 2번 배웠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시는 우리 제시 가서 큰절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갑기 때문에 좀 목이 빨리 마르겠어서 죄송합니다. 저 일찍이
감지 선생을 한테 책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서 그분 두 사람하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함께 뒤를 따라서 살아온 셈인데, 톨스토이의 동화집 가운데 지금은 누구나 다 기억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동화 내용이 많이 전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동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한 농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맡아가지고서 소작 농사를 해서 이제 사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항상 생각해보고 하니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땅을 좀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항상 이제 꿈입니다. 그런데 동화니까요. 어떤 날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귀족이 땅이 아주 많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나누어주는데 돈도 받지 않고 나누어준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농부가 그 귀족을 찾아가 만나서 소식을 듣고서 왔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이제 소작을 했는데 땅을 제가 원해도 좀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준다고 말이요. 얼마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얼마나 원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농부가 생각해보다가 힘껏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하다가 제가요 아주 해 뜰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다 뛰고 돌아온 땅은 다 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난 어차피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오늘은 해가 뜨고 갈 세월 되었으니까 내일 해 뜰 때쯤 해서 여기 오라고. 그때부터 돌아온 땅은 다 자네에게 주겠다고. 그럼 오늘 약속대로 갔다가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해 지고는 안 되니까 해 지기 전까지 오는 땅 가지게 너무 늦으면 안 되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평생에 땅을 가지고서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오는 땅을 다 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내일 돌아오려고 하면 그 돌아온 땅 그 표시를 해야 할 테니까 뭐 이게 곽지 같은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파면서 가서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겠다. 또 점심도 그때 먹어야 할 테니까 점심은 도시락도 만들고 목이 마르게 되면 안 될 테니까 물통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자야겠다 하는데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딱 잤다 갔다가 이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나가서 그 만났던 자리에 갔는데 좀 높은 언덕입니다. 그 기적이 해가 뜰 때쯤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해 뜨는 거 보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 제게 주시는 거죠. 그러라고. 그래 보니까 해가 동쪽에 뜨기 시작합니다. 점점부터 뛰고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도시락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어야 될 테니까 도시락에 뭐 점심 안 먹을 테니까 떨려버렸습니다. 물통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그리고 또 뛰고 하는데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그냥 와야겠는데 멀리 그냥 가보니까 벌써 11시, 12시쯤 되니까요. 완전 더 멀리 가면 돌지 못할 테니까 돌아야겠다고. 그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만 지치고 힘들어서 말이죠. 거의 보니까 해가 서산에 한 절반쯤 가렸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야겠다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 기적이 나와 기다리다가 됐다고 이제 그 해지기 전에 왔으니까 약속을 지킬 때가 좀 쉬라고 그랬더니 예, 좀 쉬겠습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기적이 좀 쉬라고 조대야겠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이렇게 쭉 돌다가 글쎄 지금 감이 일어났을 테니까 가서 봐야겠다고 올라와 보니까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어깨를 흔들어 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뒤쳐 보니까 그만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기적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런 놈이다 지금 그만 가지고 될 텐데 그렇게 욕심내다가 못 가졌구나 말이죠. 너무 큰 욕심을 냈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죽었으니까 할 수 없다. 종을 불러서 여기다가 묻어줘라. 그리고 꼭대부 좀 묻어주고서 하는 말이 뭔가니 이 사람아 다섯 쌍만 내면 돼야.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내리 갔다.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들을 때 여러 가지 그저 웃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면서 물관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농부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농부와 같이 땅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부자가 되는 거죠. 요새 우리 신문에 보게 되면 집값 올라가는 걸로 돈 번다고 해서 집을 옮기고 또 옮기고 한다고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요. 저 사람들도 결국은 5자 되는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집을 옮겨다니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많이 있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그 인생의 전부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농부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말이죠. 또 고급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인생을 이 작은 농부와 같이 어리석게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가난한 농부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훌륭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내가 아주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2차 대전 때 쭉 보게 되면 민관이 권력의 노예가 돼서 내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치고 아무것도 남길 없고 오히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농부는 내 소유가 없으니까 가지고 싶었다 하니까 공감이라도 갑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수상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정권력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농부는 착하기라도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이로구나 말이죠. 더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제가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긴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이제 젊은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독일의 히틀러가 민족주의
이자면을 가지고서 원관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고 내쫓기도 하고 못살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점령하려고 무력은 전부 준비하고 혼자 하면 안 되겠으니까요. 누구 함께 하는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을 택해가지고 유럽에서는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정권을 가질 테니까 일본은 아시아 전쟁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만주 전쟁을 확대시켜서 점령하는 땅은 다 일본이 지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찾아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 혼자 이거 하는 일은 아니까 당신하고 둘이서 우리 모두 지배하고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자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북쪽을 가지고 이 남쪽은 이탈리아에게 줘서 무솔리니에게 주기로 음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약속을 하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너무 큰 비극이기 때문에 다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마지막에 그거에 이제 참전해가지고 전쟁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런데 세 나라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셈이 됐습니다. 그 정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히틀러는 마지막 전술에 이제 나가면 말이죠. 러시아군에게 다 점령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원하는 말이 내 몸에 휘발을 뿌리고서 태워버리라고 말이죠. 뼈 한 조각도 적군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리고 불타서 자살하고 자기는 땅 위에서 남길 것 없이 끝났습니다. 그 이제 그 권력의 노예가 됐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권력의 역시 마지막이 그겁니다. 일본의 동조 수상은 어떻게 됐는가. 히틀러가 무솔리니하고 이탈리아하고 합해가지고서 유럽을 점령하게 되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번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그때는 동남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본 중심으로 전쟁에서 또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군대를 끌려가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후에는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미국을 먼저 빼겨야겠다 해서 하와이 가서 이제 저를 빼고서 군대를 일으키고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패하게 됐습니다. 그 패하게 될 때에 이제 제가 일본서 공부하고 있다는데 한국 학생들까지 다 끌고 전쟁을 나가게 되고 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요. 8월 15일 해방되는 날이죠. 저는 개인의 얘기입니다만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8월 14일 밤에 잠들었는데요. 그 세상에 매일 그렇게 가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니까요. 누가 나보고 나타나더니 내가 갔는데 날 좀 따라오라고 내가 안내해 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그 진남도 바닷가까지 나가요. 바닷가까지 나가서 내가 여기 안내하겠다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까지 항상 내 뒤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던 마오리 선교사님이 꿈에 걸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요. 근데 황무제에 그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고는 없었습니다.
걔가 마을 선교사님에게 내가 인사하고 여기에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보여줄 거 있다고 말이죠. 날 따라오라고. 근데 거기에 나무로 만든 큰 창고가 2개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높은 창고고 임시로 만든 창고 2개가 있는데 한 창고 앞에 가서 마을이 선교사가 문을 열더니 보라고 하죠. 이렇게 쓱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그 창고 옥상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또 오라고 하죠. 다음번 창고에 돌아가서 또 같은 창고인데 가득 일본 시신인데 자세히 보라고 해요. 이렇게 쓱 보니까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도 다 기억이 나요. 얘들도 여기서 죽었구나 말이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끌어나왔기 때문에 시신들이 다 이렇게 부풀려서 아주 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리고 나오니까 문을 닫고서 마을의 선교사님이 너한테 보여줄 건 이제 다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리고 없었어요. 그래 꿈을 그냥 깨고 나니까 그만 너무 놀라웠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근데 느껴지는 게 누구하니 일본 죽었구나 말이죠. 일본 죽었구나. 그건 무슨 말하는 거 아니 일본이 전쟁에 아마 패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처음에는 동남아 전쟁이나 그랬다요. 마지막엔 태평양 전쟁이나 그랬거든요. 미국하고 전쟁했으니까 말이죠. 태평양 전쟁이 바닷가에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새벽에, 이건 14일 밤에 죽고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없이 넓은 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소에다가 연장을 메고서 이관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이 아닌 걸 이제 그 황무지인데 옥토는 없고 황무지인데 그걸 이제 갈아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일하고 그러고서 보는데 이렇게 넓은 땅이면 평생 내가 밭을 갈아서 다 못 갈 텐데 이걸 어떡하는 말이죠. 그래서 갈다가 해가 이제 지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해가 이게 서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해가 동쪽으로 써요. 근데 보통 해가 아니고요. 제그만 같이 아주 커다란 태양이 물고 하니 동쪽 산으로 쓱 넘어가는데 지는 거예요. 여기 밭을 갈아야겠는데 해까지 지게 되면 이걸 나 어떡하지 하고 있다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이상해서 아침에 조반을 먹고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는 마을 선교사를 만났고 또 한 번은 태양이 동쪽으로 크게 지는 태양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고 하니 가만히 있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네 나이 때에 일본하고 합병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데 그때 내가 꿈을 꾸니까 동쪽 산으로 태양이 많이 또 올라오는데 야구공 같은 작은 태양이 자꾸 또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태양이 전부 우리나라에 와서 땅에 쭉 깔렸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이렇게 태양이 동쪽으로 졌다고 하니까 너 한번 평양에 가서 소식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쭉 보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다 전쟁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전차를 타고서 이제 평양에 이제 동쪽에서 전차를 타고 서평양을 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전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시청 앞에 가서 전차가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타고 그랬다. 그런데 나는 전부 가야 하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차문이 열렸는데 길 맞은쪽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가게에서 방송이 들어와요. 그 방송이 물건이 일본 국가에 우리나라 한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기비가 요하는 그 국가 있죠.
국보가 나와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서 가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가 쭉 끝났는데 이건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가 누구 하니 일본 왕이 일본 자기는 천황이라고 이제 천황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일본 왕의 목소리를 누구도 못 듣다가 그때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요. 내일 일본이 전쟁에 항복한다고 무조건 항복하니까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는 항복한다고 했습니다. 겁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일본이 전쟁이 끝났구나 말이죠. 일본은 끝났구나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얼마 있으니까 궁금한 게 독일은 어떻게 됐나,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일본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동조라고 하는 육군 책임자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왕실을 배경으로 전쟁인데 그 사람은 국제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받고 스가모라고 하는 형사에 이제 수감돼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우연히 내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그 사람과 사형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일으켰고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으니까 그 책임을 느끼니까 물관이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말이죠. 여기서만 찍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원도 바꿔서 이 동조 수상은 시간인 때마다 항상 이제 불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남양미탑을 내고 있으면서 사형 집행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언젠간 사형 집행이 오죠. 근데 한번 문을 열더니 물관이 나오라고 그럽니다. 동조 수사에 있을 보니까 사형 집행 시간이 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하더니 그 안내를 받아 가면서도 나 마음이 답을 가다가 마지막에 그 사형된 절판에 서서 밭줄에 목을 매달리고 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줄이 내려올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남양의 답을 내다가 그냥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약에 같이 적어라고 하는 말이죠. 일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희생을 내고 필요 없는 질문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고서 저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어떻게 됐는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근데 무솔리니 전쟁이 끝나니까 말이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자기 너무 누가 오든지 잘하니까 변장하고 옷도 가난한 사람 같이 해가면서 도망쳐서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까지 와서 있다가 말이죠. 거기서 국민이 보고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좀 지나칩니다만은 신문에 나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요.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실실이 걸어놓고 그래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히틀러는 이 모든 걸 주모답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나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니 옛날에는 악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은 악마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 있다고 말이죠. 악마는 그렇게 나쁜 짓은 못하는데 더 악한 악마가 있는데 누구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독일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건 독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 아니 우리 역사에 꿀 없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마지막에 소련에게 다 압축돼 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나를 불태워가지고서 뼈 한 조각도 적군에게 넘기지 말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세 가지를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까 그 농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렸고요.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정권력에 빠져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의 역사가 2차 대전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살았으니까 늦게 끝났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 전 인류가 똑같이 느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하는 건 하지 말자. 전쟁은 일으키지 말자 말이죠. 또 모든 식민지는 해방시키자 말이죠. 그래서 인도도 해방되고요. 우리도 해방되고요. 다 2차 대전 후에는 식민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식민지가 지금까지 없고 말이죠. 무력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애야겠다 하는 게 이제 다 약속이 된 말이죠. 그럼 전쟁 승리할 때 대표자는 누군가? 미국의 루즈벨트가 있고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 하니? 러시아의 스탈린입니다. 그 스탈린 세 사람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서 났는데 이 스탈린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공산주의를 세계화시키는 것은 이때다 말이죠. 다 전쟁을 겪고 피곤하고 말이죠. 다시는 전쟁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지배하면 그때 전 세계 지배하는데 좋은 기회니까 이때가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리고서 전쟁이 끝났는데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수상직을 그만둘 때 말이죠. 그 처칠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다고.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3차 대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는 끝냈지만 우리 가운데 전쟁을 또 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들 그런 얘기를 저희 처칠이 하니까 말이죠. 저 사람 저 전쟁 끝난 동안 좀 정치 상태가 이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칠이 뭐 알았는고 하니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탈린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꼭 일으킬 거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오늘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해방되고 가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되고 오늘밖에 안 됐는데 스탈린의 계획이 뭔가 하니 러시아는 소련 말이죠. 경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보다 잘 사는 경제가 높은 나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은 러시아가 제일 가난하고 후진 국가니까 말이죠. 거기는 공산화할 수 있어도 잘 사는 건 안 되니까 말이죠. 제일 그때 가난하고 후진 국가가 뭔가 하니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이제 정권을 레딩하고 사건을 잡아가지고 어떤 거 아니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고요. 2차 대전 때 준비했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고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점령할 나라가 어떤 데인가 하고 보면 한 가지 민관이 러시아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지 않습니다. 종교를 허락지 않으니까 이거 2차 대전 끝나고 러시아가 그렇게 했지만은 종교 국가는 못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 종교가 없어진다 하니까 종교를 가진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는 전쟁을 가난한 나라보다는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대상이 된 게 미국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대상으로 삼고 죽으니까 미국이 더 빨리 해야 할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는 앞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이제 미국도 멀고 유럽도 관계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제2차 대전 후에 5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북한에서는 미국이 전쟁 준비를 갖춰가지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또 역사가들이 또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잘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니 우리 독립비행관의 회장되는 분이 어떻게 내가 이름이나고 같은 이름이라서 자꾸 신문에 나고 하는데요. 그 사람 누구하니 해방은 선물이다. 2차 대전에 준 선물이고 그렇다 하니까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고 하니 우리가 노력해서 개방된 거지 우리가 안 노력해서 또 반대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솔직히 뭐라면 누구하니 해방은 우리의 힘도 있고 국제문제 힘도 있는데 우리의 힘을 몰고 하니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노력이고요. 안에 있어서 또 반환운동, 일본 반대하는 친일파를 내려고서 군들이 해서 선물로 받은 그 해방을 독립국가를 만든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공연 자꾸 싸움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 처음 일어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한국전쟁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는가. 남북한이 다 평화가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두 나라를 나눠서 북한 공산국가가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제일 잘못된 정치, 불행한 정치이기 때문에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다 하는 걸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가 모이게 되면 제일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하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우리는 동포기 때문에 좀 동정심이 할 텐데요. 북한 정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점령을 하니까 쉽게 점령한 거죠. 좀 미안한 얘기인다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방되고서 이제는 내 나라에 살게 됐다. 일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내 나라에 살게 됐다.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살다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서 한 일주일쯤밖에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배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만주를 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떠났던 그 과정에서 이관이 환영회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사람한테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25세니까 젊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향에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장로님들이 나오더니 김성주가 왔는데 같이 조반을 대접하는데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연한 모임이죠. 그래서 김성주와 같이 조반을 몇 사람이 먹었습니다. 먹고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겠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 말이죠. 20년이나 나라를 떠나있던 사람이 왔으니까 김성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주가 뭐라는 거 아니 앞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친일파를 전부 숙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토를 전부 나라가 가지지 개인이 가지는 건 못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하니 지주는 숙청하고 소작인들에게 다 맡겨서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치고 배불 받아 살게 된다고. 넷째는 누구하니 공장이나 금융기관 이건 개인은 못하고 전부 나라가 하게 된다고. 그리고 첫째, 둘째 쭉 얘기하는데 6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가만히 이렇게 듣고서 은관이 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선 사상은 빈 사람입니다. 사상은 빈 사람인데 공산당 보니까 틀림없고 행동파에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인사를 잘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죠. 좀 우리 초등학교 선배 가운데 그럴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강명 목사님에 대해서 나도 설교도 같이 듣고 그랬던 분인데 안 됐다고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해방도 얼마 안 됐죠. 10월 달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네요. 해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말이죠. 누가 이끌어가느냐. 제일 먼저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 아니? 이승만 박사인데 평양 관계에서 서울로 갈 사람이다. 서대필 씨가 있는데 그 사람도 서울로 갈 사람이다.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 했는데 밖에서 했는데 서울로 갈 사람이다. 평양으로 올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김일성 장군이다 말이야. 그럼 김일성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영광이 고향인데 거기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쭉 하다가 딱 그 나이를 봐서 나이 젊어도 50대 후반이고 60대 중반쯤 돼선 김일성 장군이 올 것이다. 그 소식을 전부가 들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올 거라고 하죠. 그런데 소련의 북한 러시아의 군정장관이 문관이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 앞에 소개한다고 하죠. 그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환영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는 거기 안 갔지만은 우리 동네 어른들도 가고 그랬는데 갔다가 또 나고 그래요.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갔는데 소개받아가지고 떡 나타난 사람 보니까 우리 동네 성주라고 말이죠. 성주가 김일성이 됐다고 말이죠. 아니요, 저기 가짜라고 말이죠. 그 반공의 사상은 기독교가 많으니까 북한에서 다들 공산주의는 저 안 했습니다. 저건 공산주의 조작이다 말이죠. 그때 나는 이런 전 생각 좀 알고 있으니까 저가 김일성주가 김일성이 깨고 저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공산 정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역사도 어떻고 다 생각나는데 내가 보는 물건이 그때부터 김일성을 앞세가지고서 제거할 사람은 다 제거하고 첫째를 제거한 건 물건이 민족주의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툼을 공개한 사람 가운데 연안파 같은 거 대한민국의 그 남쪽에서 난 사람 제거하고요. 그 김일성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만들어주는 대로 러시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스탈린이 일으켜서 만든 전쟁이고 우리가 그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세계 공산화를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제물된 게 우리 전쟁,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제일 비참한 전쟁이에요. 왜 했는가? 결국은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만 남아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동포가 나눠지고 전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스탈린이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벌써 그때 좀 유능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불란서를 갔습니다. 모택동도 그랬고, 미설도 그랬고, 불란서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건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중국화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국제 공산주의가 지지해준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책임을 맡아가지고서 전부 장대서를 내쫓고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 오늘 됐으면 이제는 냉전 시해드리고 끝났으니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공산주의 그 다음엔 점령일만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해방하고 나라가 됐으니까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합해가지고서 북한이 잘못된 나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미안합니다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다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푸틴은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태어나서 그것밖에는 자유세계를 모릅니다. 거기서 정보당국을 가지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그게 벌써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이끌어내서는 일관이 워싱턴과 손잡고서 중국을 공산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중국에서는 제일 첫째 해야 할 일관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본래 중국과 같이 있다가 일본이 전쟁했다가 그 다음에 장개석 정부가 오니까 대만을 오면서 원주민하고 장개석 정부하고 함께 있게 되니까요. 자유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모대권 공산중국이고 또 여기 자유중국이라고 했는데 그 대만이 이제는 중국에서 같은 장개석 정부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나고 남은 사람은 일반이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태평양을 가지고서 남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 민족은 우리가 오히려 가깝고요. 그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한다고 말이죠. 새로운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처음엔 자유중국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전했는데 이제 원주민이 차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선평이 나타나가지고는 이걸 다 새로운 정책을 잘 개선하다가 다시 지금 시진핑이 나타나서 이거는 나는 제2의 모택동이라고 그 이상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누구냐? 제2의 스탈린입니다. 시진핑이 누군가? 제2의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다 차지하니까 무조건 대만은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니까 두 개의 정권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빨리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나 자유세계가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2차 대전 이후에 희생의 제물이 된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누구하니?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자유세계가 이제 삶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그저 뭐 다 같이 얘기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공산당은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보다도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브리턴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한 사람이고요. 국제 무대를 잘하니까 말이요. 이승만은 무관이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공산주의는 손잡을 수 없다. 공산주의는 영원히 우리의 적이니까 손잡을 수 없다고. 그 이승만 박사의 결정과 노력 힘의 무관이 그래도 오늘을 만들어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중국의 시진핑은 나보고 평화라고 하면 제2의 모택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지원을 받은 푸틴하고 또 모택도를 일으켰던 이제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시진핑하고 지금 이 두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안이 중국하고 경제는 안 할 수가 없고 미국하고의 군사 동맹 안보는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걸 택하는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우리죠. 우리하고 다 운명 같이 하니까 운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좌파다 우파다 뭐 자꾸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 미국안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을 맺을 때에 그 동맹의 마지막 목표는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목표는 미국안이
전 세계 인류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세계가 다시는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내에서 말이죠. 한미동맹 하게 되면 너무 가볍게 보는데요.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한테는 가능한 역사입니다. 강한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만큼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무관히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한 사람들이 운동권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적고 또 법관들이 많이 지금 사는 거 본놀개 출신되는데 본놀개 출신들이 법관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해서 학교 때문에 국내에서 자라서 국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세계를 너무 모릅니다. 세계를 너무 모르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이렇게 목중한다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미동맹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었는데 그 결과를 뭘만이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에서 같이 하자, 같이 간다. 그게 동맹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가볍게 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60년 되니까 좀 옛날입니다만 미국 가서 이제 여러 대학들 쭉 가보면요. 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일요일이 되게 되면요. 그 채플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 채플 예배당 안에 꼭 뭐 있는 거 아니? 한국 전쟁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에 나가서 희생당한 명단이 쭉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다가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던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하니 우리 한미동맹이 뭐 군사적으로 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말이죠. 세계 가운데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아직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걸 지켜줘야 한다. 유엔 정신을 지켜줘야 한다. 그걸 미국에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하고 또 가까운 데에서 내려앉아만 내 딸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 갔다 오고 얼마 후에 내 딸이 좀 일찍 미국에 이제 대학 공부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가 되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게 교회에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집니다. 그 모임에 누가 아니 외국에서 온 학생들 모임인데 내 딸도 이제 얼마 있다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제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이끌어주고 또 그 교회 주임 책임져 왔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그런데 갔습니다. 근데 내 딸이 처음 갈 때 한국 학생 그때는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복을 입고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는 그 대학에 얼마나 한국 서울 학생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먼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갔는데요. 그때 모임이 쭉 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한 부인이 한 50대 된 부인이 자꾸 자기를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하죠. 한국에서 왔다고. 아, 당신이 한국에서 왔냐고 하죠. 저에서 연락받기는 중국에서 온 사람 몇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몇 사람 다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문하고 있는데 참 반갑다고 하지 만났다고. 그 옆에 앉아서 좋은 얘기하고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세 번쯤 되니까 내가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오겠느냐고 하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인이 일반이 자기 이제 남편하고 둘 사람들 말이죠.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이따만큼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라는 간에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대학 다니고 있다가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한국 갔다고 하죠.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한까지 갔다가 한국 서울로 가다가 중공군이 오기 때문에 그만 후퇴하게 됐다고. 그때 후퇴하고 온 다음에 사실이 끊어졌는데 내 아들이 보낸 편지를 지금 전달하는데 한국에 가을이 사과를 나왔다고. 그리고